몽상서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즐겁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송 씨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게스트는 떠났으니 저 혼자 계속 촬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목공 예품 몇 개를 조각할 생각이었습니다. 뭘 만들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이브 스트리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제멋대로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풋내기 솜씨로는 정말 귀한 자단나무를 낭비하는 꼴이다. 오래된 하이난 자단나무가 자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극히 귀한 것이다. 어째서 철없는 계집애가 제멋대로 낭비하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귀한 나무는 한 조각 쓰면 한 조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는 계속해서 많은 댓글을 달았고 게다가 인증된 계정이어서 한 글자 한 글자가 굵고 크게 표시되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방금 댓글을 단 사람이 유명한 하이난 자단나무 수집가이자 옌청 박물관의 초빙 교수인 연윤창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서자 비난의 목소리는 즉시 더욱 무게를 더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시청자들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고집이 세서 충고를 듣지 않는다고 귀한 자원을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연윤창은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 저를 험한 말로 공격하는 댓글까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재미정이라는 여자가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런 사람 때문에 신경 쓰세요? 연윤창은 즉시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계집애는 정말 너무 사람을 무시해.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뛸 거야. 예전에 내가 친절하게 충고했는데도 듣지 않으니 이제는 수단을 좀 써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재미정은 걱정스럽게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도 팬이 적지 않아요. 만약 정말 큰일이 생기면 우리가 손해볼까봐 두려워요. 연윤창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턱에 은빛 수염을 가볍게 쓰다듬고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꼭 그렇지 않을걸. 이때 장송씨도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번 무인도 가족과는 달랐습니다. 게스트와 시청자 간의 소통과 대화를 더 중시하여 사람들이 연예인의 일상생활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이지 일부러 드라마를 만들어 시청자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샤오샤오야, 이 일 좀 봐봐. 장송씨가 옆에서 조용히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의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제 팬들과 안티팬들이 이미 난장판으로 싸우고 있었고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이 곧 닫힐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위로 올려보고 나서야 연윤창의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네.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살짝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웨이보에서 제가 차단했는데 뜻밖에도 지금은 제 라이브 스트리밍에 직접 들어와서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내버려둬요. 저런 종류의 사람은 입이 아마 대장에 바로 연결됐을 거예요. 장에서 나온 말이니 당연히 향기로울 리가 없죠. 옆에 있던 장송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교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샤오샤오야, 말조심 좀 하는 게 어때?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 건 주로 즐겁고 편안하게 쉬려는 거잖아요. 제 역할에 너무 몰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집 재산은 여러 대에 걸쳐 쌓인 거지 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에요. 그 자체로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건들은 원래 다 제 것이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땔감으로 쓴다고 해도 남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장송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조금 화해시키려 애썼습니다.
내 말이 맞긴 한데 사람들은 그냥 이 귀한 나무들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저는 즉시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기 한 달 월급 3 영위안부터 아까워해야죠. 왜 우리 집 물건을 대신 아까워해요? 이 사람은 분명 우리 집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있잖아요. 저더러 기부하라고까지 했으니 제가 그를 차단한 거예요. 이제 귀찮으니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차단 좀 해줘요. 이 댓글들 보니 정말 눈꼴 시리네요. 그 사람을 묘사하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남의 물건으로 자기 인심 쓰는 걸 뭐라고 하죠? 장송 씨가 불쑥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장송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랐습니다. 분명히 네가 물어서 내가 대답한 건데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잖아. 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순하고 귀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여기 와서 저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해도 저는 안 들리거든요.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도 우리 집 일은 상관 안 하는데 여러분은 바닷가에 사시나 왜 그렇게 간섭이 많으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방금 조각한 통통한 작은 새 한 마리를 카메라 앞에 바로 들어 보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열심히 욕하시는데 만약 지금 제가 이걸로 추첨하면 여러분은 받고 싶을까요? 이때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추첨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완전히 옳았다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런 좋은 물건들을 어떻게 저런 무리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겠어? 한편으로는 내가 만든 물건을 탐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라이브 스트리밍에 들어와서 나를 끊임없이 욕하고 정말 나를 바보로 아나. 옆에 서 있던 장송 씨는 즉시 침을 삼켰습니다. 왜인지 그는 제가 방금 한 말이 자신까지 암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배경초를 쳐다보며 불쑥 한탄했습니다. 배 선생님은 정말 침착하시네요. 배경초는 그를 힐끗 쳐다보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80세세요. 장송 씨는 약간 멍하니 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배경초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머니는 예전부터 남의 일에 참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장송, 그의 말은 라이브 스트리밍의 저 무리가 남의 일에 참견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뜻인가?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 방에서 차단당한 연윤창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른 핸드폰을 하나 더 가져와 즉시 부계정을 등록하고 계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에 들어와 300합을 더 쌓을 작정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막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차단당했습니다. 연윤창은 화가 나서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미정아, 네, 웨이보 계정 좀 빌려다오. 재미정은 즉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왜 저런 사람과 따지세요? 만약 제 계정까지 차단당하면 선생님이 더 화나시지 않겠어요. 연윤창은 즉시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엄청 화나 있거든. 그는 무심코 제 자단나무 토막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물건들을 기부하지 않으니 그의 눈에는 제가 이미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미정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자기 계정을 그에게 빌려주어 그가 계속해서 제 라이브 스트리밍에 들어와 거북이처럼 버티게 했습니다. 여우 같은 놈 치오팅은 아직 정말로 떠나지 않고 몰래 자기 누나 재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막 연결되자마자 재미정은 전화기 속에서 동생이 화를 내며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나 미쳤어. 누나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알아. 저편의 사람은 아무래도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가 즉시 누나라는 지위를 기억해내고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습니다. 너 방금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치오팅은 드물게 누나 앞에서 한번 강하게 나갔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누나를 누나로 안 볼 거야. 내가 충고하는데 당장 옌샤오한테 사과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바로 나와. 그의 누나는 즉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보기에 미친 건 너야. 나더러 옌샤오한테 사과하라고? 너 꿈꾸냐? 누나가 미친 거지. 누나네 집안이 다 미친 거야.
치오팅은 화가 나서 말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옌샤오 옆에 있는 촬영 기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 표정을 보니 그는 제가 아직 배씨 집안 3대감의 진짜 신분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명 3대감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야. 만약 지금 그가 무심코 폭로해버리면 그는 분명 끔찍한 결과를 맞을 것이었습니다. 저편에 그의 누나가 즉시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을 안 해? 말해봐. 그 촬영 기사가 누군데? 옌샤오조차도 내가 눈에 안 차는데 설마 내가 촬영 기사 한 명을 무서워해야 한단 말이야. 치오팅은 즉시 입을 다물고 매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만나도 몇 부분은 무서워해야 하는 분이라고. 누나랑 더는 말 안 해. 아무튼 누나 빨리 옌샤오한테 사과해. 계속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녀 욕하지 마. 안 그러면 누나 스스로 결과를 책임져. 그의 누나는 즉시 단호하게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마음속은 반항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막 끊기자마자 그녀는 즉시 연윤창 조수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씨, 상황이 위급해요. 예전에 우리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물건 산 고객 몇 분이 방금 소비자협회에 고발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차갑게 웃으며 조수를 한마디 꾸짖었습니다. 너 정말 쓸모없는 놈이구나. 고작 고발일 뿐이잖아. 그냥 평소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잖아. 하지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님. 10몇 명이 동시에 고발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판 물건이 설명과 다르다고, 우리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판 자단나무 팔찌가 가짜라고 고발했어요. 이 일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우리 사무실 전화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녀의 마음속이 즉시 강하게 흔들렸고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한두 명의 고발은 우연일 수 있지만 10여 명이 동시에 고발하는 것은 분명 뒤에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 먼저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연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고 나서 결정할게. 이런 일은 조금만 실수해도 명성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연윤창에게 돌아서서 그의 손에서 핸드폰을 바로 빼앗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고발당했어요. 예전에 거래했던 목공 공장 좀 다시 확인해보세요. 그들이 만든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방금 누가 우리가 판 하이난 자단나무 팔찌가 가짜라고 고발했어요. 연윤창의 안색은 즉시 창백해졌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런 표정을 보고 그녀는 즉시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선생님, 설마 우리가 판 물건이 정말 가짜라고 말하지 마세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가짜 나무 팔찌 하나 사는데 수천 위안을 썼는데 누가 화 안 내겠어요. 연윤창은 즉시 몸을 돌려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서둘러 떨리는 손을 꽉 잡고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진짜랑 가짜랑 섞여 있을 뿐이야. 전부 다 가짜는 아니야. 그의 말을 듣고 그녀의 마음은 즉시 차갑게 식었고 참지 못하고 책망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정신이 없으시네요. 연윤창은 즉시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러 큰 소리로 죄책감을 감추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윤이 충분히 높겠어? 내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시작한 목적이 돈 버는 거 아니었어. 그녀는 즉시 눈을 감고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버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했고 이 일이 언론에까지 보도됐다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윤창이 가짜 물건을 판 것과 관련된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 라이브 스트리밍 방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제 팬들은 즉시 이 약점을 꽉 잡고 그를 강력하게 반격했습니다. 가짜 물건이나 파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높은 곳에 서서 내 도덕을 비판해? 우리 샤오샤오는 아무리 낭비해도 적어도 자기 물건 쓰는 거지 우리한테 빌붙어서 피 빨아먹지는 않아. 이 진짜 하이난 자단나무 목공예품들 우리 샤오샤오는 공짜로 선물로 줬다고. 우리한테 사비 털어서 수천 위안에 사라고 한 적 없어.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수집가라고 하고 옌청 박물관의 초빙 교수라고 하고 박물관이 이제 쓰레기통이 됐나?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게. 심지어 어떤 팬은 직접 옌청 박물관의 공식 웨이보 계정까지 찾아가서 그쪽에서 이 일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옌청 박물관도 영문도 모른 채 한바탕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연윤창의 일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고 결과도 신속하게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가짜 물건을 샀던 고객들은 그에게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동시에 그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라이브 스트리밍 방은 폐쇄되었고 적지 않은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손실은 명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오점을 남겼으니 앞으로 그가 계속해서 밖에서 사업을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에게 반격한 후 저는 더 이상 그 시비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제 조각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마네키네코 한 마리, 작은 펜던트 2개, 관음상 하나, 그리고 작은 불상 하나를 더 조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자는 관음을, 여자는 불을 찬다고 합니다. 이 두 물건은 바로 제가 부모님께 선물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끝날 때쯤 장송 씨가 연윤창과 관련된 일들을 저에게 다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장송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이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는 이 일 배후에 여전히 누군가 조용히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작 작은 수단을 써서 조금의 수고도 들이지 않고 남들이 연윤창을 지금처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니.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멀리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한마디 감탄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운이 정말 좋았네요. 방금 밉살스러운 놈이 나타났는데 제가 아직 손도 쓰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잘 처리됐네요. 장송 씨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샤오샤오야, 혹시 내 친구 중에 누가 몰래 도와준 거 아니야? 저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닐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장송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는 배경초 쪽으로 살며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촬영팀이 모두 떠난 후 저는 비로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배 선생님, 이 일 설마 당신이 누구 시켜서 한 거 아니죠? 저는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비록 그의 집안이 지금은 몰락했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부자였으니 인맥은 분명 아직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저를 떠보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 물었습니다. 누구 시켜서 이 일을 했어요? 그는 아무래도 마음속으로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교야. 사실 샤오옹기라는 이름이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더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그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 당신이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손해잖아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요. 저는 정말 이 일에 신경 안 써요. 제 말을 듣자 그의 손동작이 즉시 멈췄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깊고 어두운 눈빛으로 저를 진지하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신경 안 쓰지만 나는 써. 나는 남들이 너를 욕하는 걸 참을 수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다른 사람에게 보호받는 느낌을 겪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의 보호는 항상 봄비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조용하고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패도적이면서도 강인함이 저를 무심코 안심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의 시선을 피하고 감히 그 깊고 어두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정말 좀 익숙하지 않네요. 백영초는 가볍게 웃으며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스스로를 반성해봐. 혹시 자기가 학대당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살며시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쳐다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이 배 씨의 행동은 신사도를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백영초는 마주 서서 눈빛은 저를 깊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고 안색은 여전히 담담했으며 조금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 안에 퍼지는 모호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아니야. 그가 살며시 얇은 입술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발끝을 살짝 들고 일부러 그와의 거리를 좁히고 매혹적인 목소리로 더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뭔데요? 그가 차갑게 매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월급 3 영위안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쌓아 올린 모호한 분위기가 즉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말 못하는 이 입 때문에 정말 낭비하고 있네. 그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밥벌이일 뿐이야. 사장님을 보호하는 게 고용인의 임무 아니겠어. 저는 불만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절대 당신 월급 안 올려줄 거예요. 그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이마를 가볍게 한 대 쳤습니다. 공부나 제대로 해서 대학에 합격해. 하루 종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저는 즉시 기회를 틈타 바로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그가 그저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갑자기 훨씬 추워졌습니다. 마치 설날보다 더 추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소녀의 별처럼 빛나는 눈은 마치 제 심장에 깊이 새겨진 듯 밖이 아무리 춥고 바람이 불어도 이 뜨거운 감정을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옌샤오야, 아무래도 내 도덕성이 정말 아직 너무 높은가 보네. 너처럼 어린 꼬마한테는 정말 손을 댈 수가 없구나. 이때 저는 여전히 끈질기게 그에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배 선생님, 아직 제 질문에 대답 안 하셨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음을 터뜨리고 살며시 입꼬리를 올리며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저는 불만스럽게 살짝 입술을 삐죽거리고 재빨리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사남목 나무 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 상자는 매우 세밀한 조각 장식이 있었고 문양은 매우 공들여 만들고 정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막 만든 상자였고 바로 백경초가 아까 들고 왔던 나무 토막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상자 안에는 이미 팔찌 한 줄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나무 여우 한 마리가 더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그는 제 환한 미소를 보고 즉시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나한테 주는 거라고? 이 팔찌도 나한테 주는 거야.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연세가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랑 비슷하실 것 같아서 이 팔찌는 제가 특별히 두 분께 드리려고 만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여우는 당신한테 주는 거고요. 그가 아직 감동하기도 전에 제 작은 목소리가 모호하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스폰서 찾을 생각 있으면 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세요. 저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부모님까지 부양할 수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저처럼 세심한 스폰서는 없을걸요. 이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제가 웃겨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있는 거야.
저는 즉시 가슴을 펴고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스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유 필요 없이 저는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당신에게 대답할 거예요. 그는 그 말을 듣고 그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연윤창의 일이 폭로된 후 옌청 박물관은 재빨리 그와의 협력을 끊고 더 이상 연루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박물관에서 일하던 재미정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재미정은 즉시 화를 내며 저를 음흉한 놈이라고 일부러 자기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고 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녀는 또 치오팅에게 한바탕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머리, 네가 아직도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네가 제시 집안의 도련님인데 옌샤오 같은 계집애한테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어. 치오팅은 그 말을 듣고 즉시 누나가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누나가 잘못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되려 화를 내? 내가 이미 누나한테 옌샤오한테 미움 사지 말라고 일찌감치 상기시켜줬잖아. 그녀가 뭔데 내가 무서워해야 해? 내가 보기에 너는 점점 더 쓸모없어져. 제시 집안 도련님의 기계라고는 조금도 없어. 누나에게 끊임없이 욕을 먹자. 치오팅은 매우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누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배씨 집안의 3대감이었다면 그는 정말 누나가 아직도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됐어. 정말 좋은 말로는 죽고 싶은 귀신도 설득할 수 없네. 이제부터 누나가 뭘 하든 나는 상관 안 해. 만약 누나가 큰일 저지를 배짱이 있다면 나중에 아빠가 누나 뒷수습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 치오팅은 이때 아예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뭘 하든 어쨌든 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성적으로 거만해서 충고를 듣지 않았고 기어이 제 집 문 앞까지 와서 따지러 왔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을 연 사람을 보자마자 그녀의 온몸은 즉시 굳어버렸고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벼락을 맞은 듯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 백영초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고 아무렇지 않게 차가운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배씨 집안은 외아들이라 셋째는 없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즉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내가 근본적으로 그의 진짜 신분을 몰랐구나. 그녀는 즉시 바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제가 3대감의 신분을 알았다면 어떻게 그가 작은 촬영 기사를 하고 매달 3영위 안에 월급을 받게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배 선생님, 제 스승님, 일은 혹시 당신이 꾸민 일인가요? 백영초는 담담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되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지? 그녀의 안색은 즉시 화끈 달아올랐고 마지못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시 집안의 딸입니다. 백영초는 더욱 참을성이 없어졌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느 제시 집안이지? 만약 다른 곳, 다른 신분이었다면 분명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참을성 있게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참고 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횡호 캐피탈의 제시 집안입니다. 제 아버지는 제승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를 따라 선생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제승문은 딸이 그녀 하나뿐이라서 항상 결혼 대사를 극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저 권세 있고 부유한 집에 시집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그는 바로 배씨 집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10,000,000번 기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백영초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근본적으로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더욱 심해서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차갑게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배 선생님, 제 스승님은 연윤양입니다. 그분 일은 혹시 당신이 뒤에서 처리하신 건가요? 그는 즉시 가볍게 코웃음을 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신문하는 건가?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즉시 깜짝 놀라 두려워서 감히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고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감히요? 저는 그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문을 닫으려 했는데 그녀가 즉시 손을 들어 문을 막고 재빨리 입을 열었습니다.
배 선생님, 저는 옌청 박물관 직원 자격으로 옌샤오 아가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남자가 이제 제 옆에 있고 그것도 작은 촬영 기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녀는 즉시 마음속에 불평이 세차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그도 더 이상 문 밖에서 사람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당부했습니다. 들어와, 문 닫는 거 잊지 말고. 그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비록 이렇게 낡은 집에 있고 고작 슬리퍼 한 켤레만 신었지만 그의 몸에 있는 고귀한 풍채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녀는 정말 그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애써 얼굴에 자연스러운 표정을 되찾고 나서야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옌샤오 아가씨, 저는 옌청 박물관 직원입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그녀는 정말 때를 잘못 맞춰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때 아직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영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계속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녀에게도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하니 뭐해? 어서 밥이나 계속 먹어.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 망설이며 입을 열어보았습니다. 제시, 혹시... 그녀는 즉시 마음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만약 오늘 배씨 집안의 3대감과 마주 앉아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이 생에 정말 여한이 없겠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입을 열어 대답하기도 전에 백영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먹었어. 저는 즉시 그를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이 밉살스러운 소유욕은 정말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샤오샤오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사교적인 질문일 뿐이야.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사말이 항상 밥 먹었어. 아니었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오 하고 길게 한마디 하고 두 볼을 부풀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인사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니 저는 정말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밥 먹자고 초대할 생각을 다 잃고 재빨리 바로 물었습니다. 제씨, 오늘 여기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인가요? 제씨는 아무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여전히 뻔뻔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먹었지만 아직 배가 별로 안 불러서 좀 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오 하고 똑똑히 한마디 하고 턱을 문 쪽으로 살짝 까닥였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돌면 길모퉁이에 작은 분식집이 있어요. 이따가 거기 들러서 더 드셔도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내가 일반적인 시나리오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지? 그녀는 마지못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이때서야 제 밥그릇이 언제나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즉시 좀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재앙을 부르는 얼굴이네. 이때 저와 그는 모두 앉아서 먹고 있었고 제시만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두 사람이 계속해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즉시 마음속에 약간의 불쾌감이 생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듣자 하니 옌샤오 아가씨께서 매우 귀한 하이난 자단나무로 만든 곡가구 한 세트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저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가 즉시 계속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옌청 박물관에서 최근에 국내외 자선가들이 하이난 자단나무로 만든 고가구를 기증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지원하고 이 귀한 가구들을 보호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화 보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저는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여기 온 것은 바로 저에게서 그 물건을 달라고 하러 온 것이었구나. 사실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기증하라고 권하셨을 때 저는 원래 별다른 반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기증하는 것과 남들이 문 앞까지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제 성격은 원래 거만해서 이제는 정말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와 백영초는 모두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매우 어색함을 느꼈고 발가락은 오그라들었고 머리 전체가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높여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이 고가구 세트를 매우 기꺼이 받을 것이며 아가씨께서 저희와 협력하여 국가문화재 보호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저희 박물관이 명단에 명확하게 기재할 것입니다. 전시되는 각 고가구마다 저희는 아가씨의 이름도 명확하게 기재할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너무나 기괴해서 제가 참지 못하고 즉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시, 이 물건들은 원래 다 제 것이었는데 왜 당신 입에 들어가니 제가 감동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죠? 제가 남의 집에 와서 물건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이치에 맞는 듯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니. 당신 이거 완전 뻔뻔하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안색은 즉시 약간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애써 반박했습니다. 국가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 귀한 고가구들은 당신 손에 있으면 최상의 유지 보수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에 기증하면 여전히 당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이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저희는 절대 당신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듣고 더 이상 입맛이 없어져서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백영초는 저를 보고 작게 물었습니다. 배불러. 저는 한숨을 쉬고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다 사라졌어요. 백영초는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 차갑게 동의했습니다. 정말 그렇네. 말을 마치고 그는 일어나서 그릇과 젓가락을 정리했고 그녀의 안색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서둘러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젓가락을 집어 그녀의 손에 바로 쥐어주었습니다. 그가 할 수 없다면 그럼 제시가 대신 좀 해주세요. 그녀, 백영초는 이참에 그릇과 젓가락을 바로 내려놓고 유유히 자리에 다시 앉아 침착하게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제시는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럼 저희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방금 더러워진 자기 손을 보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마침내 체념하고 그릇과 접시를 정리해서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목을 길게 빼서 그녀 쪽을 쳐다보고 일부러 덧붙였습니다. 제시가 그렇게 살림을 잘하시니 그럼 이참에 설거지도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우리 집 요리 이모님이 휴가라서 남겨두면은 씻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 배씨, 당신 보기에는 제시가 정말 살림 잘하지 않아요. 그는 즉시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위협적인 눈빛 아래에서 그는 마지못해 천천히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분명 그의 이 짧은 몇 글자만 못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힘을 더 얻은 듯 그릇과 젓가락을 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이참에 부엌 전체를 청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시의 부지런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가볍게 한마디 감탄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힘은 다르네. 백영초는 즉시 비꼬는 듯한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명히 돈의 힘이겠지. 저는 즉시 입술을 삐죽거리고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그를 놀렸습니다. 배 선생님, 당신 생각에는 그녀가 당신의 어떤 점에 반할 수 있을까요? 당신 집이 파산한 것에 반할까요? 아니면 당신의 월급 3 영위안에 반할까요? 내가 지금 말해도 어차피 너는 안 믿을 거야. 사실 나는 매우 부자야. 그는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손을 들어 미간을 문질렀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턱을 괴고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봄이 거의 다가왔고 마당의 나무들도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나무 아래에는 마른 잎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동안 제가 조각 작업을 해서 항상 나무 부스러기, 쓰레기 더미를 남겨두었습니다. 유리 이모님은 내일 휴가이고 오늘은 또 일찍 퇴근하셔서 마당은 아직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도 움직이기 싫어서 재빨리 제시를 좀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제 발로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정말 아깝지. 부엌 청소를 다 마치고 그녀가 안에서 나와 저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옌샤오 아가씨, 이제 우리 고가구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손을 들어 턱을 살짝 문지르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아직 좀 더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이 이참에 이 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건 어때요? 이따가 제가 나중에 대답해줄게요. 옆에 있던 백영초는 매우 잘 협조해서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네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마당을 한번 둘러보고 즉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렇게 돌아가서 저에게서 명확한 대답을 받지 못하면 그녀는 정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백영초까지 입을 연 것을 듣고 그녀는 할 수 없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매우 성심성의껏 지휘했습니다. 저쪽 마당 구석에 아직 쓰레기가 좀 남아있어요. 맞아요. 바로 거기 다 치워주세요. 힘들게 그녀가 마당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호탕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그녀는 즉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옌샤오 아가씨, 제가 방금 말한 일에 대해 아직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즉시 뭔가 생각난 듯 아무렇지 않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맞다. 사실 저는 그 고가구들을 기증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은 제가 거절할게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를 꽉 깨물고 손에 든 빗자루를 땅에 세게 던졌습니다. 감히 나를 놀려. 저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지 동의하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당신이 분명히 스스로 그렇게 추측한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정말 친절하게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죠. 제가 당신한테 초과 근무 수당을 드릴게요. 오늘도 늦었으니 제가 당신한테 돈을 더 드릴게요. 제 말을 듣고 그녀의 안색은 즉시 비뚤어졌지만 백영초의 차가운 눈빛에 닿자마자 마음속은 즉시 더욱 억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옌샤오 아가씨, 이 귀한 고가구들을 당신 손에 두면 그것들은 파괴될 뿐이에요. 그것들에게 가장 적합한 곳은 원래 우리 박물관이에요. 이 귀한 문화재들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독차지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원래 그것들은 당신 개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신은 약간의 자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박물관에 넘겨야 해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기괴한 논리는 정말 제가 처음 듣는 게 아니네요. 당신이랑 저 연윤창이라는 분? 설마 사제지간 아니죠? 그분도 예전에 위선적인 걸 좋아해서 항상 남한테 물건 기증하라고 강요했거든요. 백영초는 제 말을 듣고 즉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사제지간이야. 제 입가의 미소가 즉시 굳어졌고 놀라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사제지간이었어요? 과연 같은 종류의 사람이네. 제시, 저는 도덕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당신도 저한테 위선 떨지 못할 테니 돌아가세요. 그녀는 저를 설득하지 못하고 즉시 백영초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절대적인 진심을 가지고 왔어요. 이 가구 세트는 옌샤오 아가씨 손에 있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백영초는 차갑게 웃으며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위선적이고 남을 강요하고 이게 당신네 박물관에 일하는 방식인가?
그녀의 안색은 즉시 계속해서 변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희는 단지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즉시 인내심을 다 잃고 대답했습니다. 문은 저쪽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녀는 즉시 억울해서 화가 나서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이때 마당은 점차 어두워졌고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백영초가 저에게 천천히 차를 따라주는 모습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지었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사람들은 보통 미인을 보면 더욱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남녀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백영초의 완벽한 골격은 따뜻한 노란 등불 아래에서 더욱 깊고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유유히 차를 따르는 그의 손조차도 꼼꼼하게 제작된 예술작품처럼 가늘고 길고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가 직접 차를 따라주는 사람은 아마 그의 가족의 어른들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직접 방금 따른 찻잔 하나를 제 바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워서 놀라웠습니다. 멀리 서 있던 제시는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즉시 극도의 불쾌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엇이 저런 남자를 저 같은 꼬마의 곁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게 만들었을까? 만약 제가 이때 그녀의 생각을 들었다면 분명 화가 나서 펄쩍 뛰었을 겁니다. 누가 그더러 자신을 낮추라고 했어? 분명 백영초가 저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말만 사장이지 내가... 그녀는 화가 나서 몸을 돌려 사업원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옛 원한과 새 원한이 함께 솟아올랐고 이성은 즉시 질투심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옌청 박물관에서 일했고 심지어 박물관의 공식 웨이보 계정도 그녀 자신이 관리했습니다. 이 계정은 팔로워가 수십만 명에 불과했고 글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즉시 긴 글을 올려 모든 사람에게 하이난 자단나무로 만든 귀한 곡가구들을 박물관에 기증하여 그것들이 최상의 보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핵심은 그녀가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하며 날카로운 말로 저를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이며 비도덕적이고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는 의식이 없다고 비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인으로서 저는 당연히 자각하고 올바른 도덕적 가치를 굳건히 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귀한 고가구 세트를 제멋대로 처리하고 방치하여 그것들이 다시 손상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박물관 직원으로서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했고 박물관이 그 가구들을 인수하여 잘 보호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인기는 즉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상사가 즉시 그녀에게 글을 바로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도 감히 하고 감히 책임지는 사람이라 박물관 계정으로 글을 막 삭제하고 나서 다시 자기 개인 계정으로 그 글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바로 그 후에 옌청 박물관은 즉시 공식적인 공지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수년간 박물관은 항상 인간 중심, 문화재 근본이라는 취지 아래 발전해 왔으며 항상 조화와 통일의 정신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저희는 국내외 자선가들의 골동품 기증을 장려하지만 완전히 자발적인 정신에 기반하며 도덕이나 여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강요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변인으로서 재미정 씨는 잘못된 발언으로 AT 옌샤오 아가씨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아가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재미정 씨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박물관은 모든 직원의 도덕적 자질을 엄격하게 재검토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재미정은 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월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 박물관에 합격하고 일했으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단지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녀는 박물관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할 수 없어서 즉시 계속해서 다른 웨이보 글을 올렸고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저를 겨냥했으며
마치 미친 듯 했습니다. 저는 이때 핸드폰을 열고 개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나른하게 하품을 한번 똑똑히 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안 자고 또 무슨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네? 저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녀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그녀는 인터넷에서 300합 이상을 쌓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공격했으며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 혼자서 네티즌들로부터 수많은 욕설을 끌어모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잘못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말은 점점 더 뒤죽박죽이 되었고 논리가 없어서 네티즌들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그녀의 스승이 바로 연윤창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모두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상은 과연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인터넷상의 이 일은 마침내 점차 가라앉았고 저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옌청박물관은 마침내 공식적인 공지를 내놓았는데 예전에 제가 하이난 자단나무로 만든 곡가구 한 세트를 그들에게 기증했고 현재 수리 및 보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증 시점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모든 일을 조용히 하는 것을 좋아하고 과시하는 것을 싫어해서 박물관이 밖으로 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시에게 그렇게 심하게 비판받았을 때도 저는 이 일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네티즌들은 즉시 활발하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골동품들을 기증하라고 하니 바로 기증하네. 옌샤오는 정말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구나. 주목하세요. 옌샤오는 한 세트 전체를 기증했어요. 한 점이 아니라고요. 재미정, 재미정, 재미정. 왜 이제 와서 아무 말도 안 해? 빨리 나와서 해명해봐. 감히 해명 못하면 적어도 사과는 해야지. 네가 어젯밤 내내 옌샤오를 욕했잖아. 네티즌들은 모두 저를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많은 골동품을 기증했는데도 여전히 남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비난받다니. 그리고 제시는 이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그녀는 웨이보 앱까지 핸드폰에서 삭제했고 완전히 인터넷에 댓글을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온 개인 메시지는 모두 심한 욕설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치우팅까지 이때 전화를 걸어 즉시 그녀를 한바탕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누나한테 그녀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누나 그녀를 건드려서 뭐해? 누나 그쪽에 가서 3대감을 못 봤어? 3대감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남들이 누나를 뭉개버리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라고. 그녀는 치오팅의 친누나였습니다. 네티즌들도 재빨리 그들의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그의 매니저는 즉시 서둘러 위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나의 빌라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의 이득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팬을 잃었고 심지어 대중의 호감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정말 득보다 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의 여론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웨이보에 한 줄의 상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옌샤오 박물관에 문화재를 기증한 것은 제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골동품은 제 손에 있어도 정말 쓸데가 없어서 그냥 기증했습니다. 저는 절대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아요. 저 돈 엄청 좋아해요. 제발 저한테 그런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정말 그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만약 나중에 그 이미지가 정말 무너지면 네티즌들이 다시 저를 욕할까봐 힘들어요. 이때 백영초는 당연히 인터넷의 모든 소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난리치는 제시 남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차갑게 한마디 지시했습니다. 제시 집안 횡호캐피탈 회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줘. 이교는 과연 그의 뱃속의 벌레답게 매우 신속하게 제시 집안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시 집안은 사실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유일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횡호캐피탈은 완전히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하고 있었고 제시 집안의 수장인 재승무는 사실 별다른 주목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드물게 경영에 손을 댄 2번은 모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 후 그는 조용히 한가로운 부자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사실 그의 친여동생 재승방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재승방 씨는 실력 있는 변호사였고 결혼한 적 없이 오직 그라는 친오빠 한 명만 있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친밀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죽었을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그였습니다. 거대한 재산이 갑자기 머리 위로 떨어졌고 그 덕분에 제시 집안은 그대로 옌청시 상류층의 끝자락에 진입했습니다. 비록 옌청시를 이끄는 4대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우리 집안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재승방,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교가 서둘러 바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 재승방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는 아무래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승문 씨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관련이 있다면 이 거대한 금액으로는 그의 동기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즉시 단호하게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즉시 제가 호기심에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금 누구랑 얘기했어요? 그는 제가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몸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차갑게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잠꼬대했어. 저는 즉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서 진심 어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래요. 백영초는 침묵했고 아무래도 조용히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경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사람 집에 손님으로 갈 차례인데 장송 씨는 같이 안 가서 제가 직접 깔론의 집으로 가요. 그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마침 오늘 나도 일이 있어서 하루 휴가 낼게. 그는 한 달에 8일 쉴 수 있었고 모두 자유롭게 업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가 휴가를 신청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나서 저는 즉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집 문에 도착해서 저는 깔로 쪽 촬영을 담당하는 강바 씨를 만나 간단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동행하는 사람 중에는 오는 언니도 있었습니다. 오는 언니는 30세가 넘었고 용모는 아름답고 날카로웠으며 매우 알아보기 쉬운 미모를 가진 타입이었습니다. 성격도 매우 솔직하고 친근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 인사를 한번 하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두 미인이 나란히 걷다니 정말 눈호강이네. 고개 돌려 쳐다볼 확률은 분명 100%일 거야. 자정원 아파트 단지 문으로 들어서서 저희는 강바 씨를 따라 깔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깔로는 유명한 인기 스타였고 팬수가 수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성기의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그 후 빠르게 결혼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공식적으로 연예계를 은퇴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영화를 훨씬 적게 찍었고 점차 생활의 중심을 가정으로 옮겨서 많은 팬들이 그녀의 경력 때문에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팬들도 많았고 가끔 그녀가 인터넷에 달콤한 애정을 과시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저는 이곳이 이상하게 낯이 익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기억해냈습니다. 사실 이 자정원 단지에 저도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현재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강바 씨가 우리를 깔로의 집 문 앞까지 안내했을 때 저는 즉시 놀라 눈앞의 아파트가 바로 제가 세를 주고 있는 그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깔루가 인터넷에서 구축한 이미지는 원래 재벌 총수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모님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벌이라면 아직도 집을 빌려 살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왜 그냥 집 한 채를 사버리지 않는 걸까?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오는 언니가 주도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즐겁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언니도 이 단지에 한 채 사려고 했었어. 하지만 그때는 아직 신규 프로젝트라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어. 언니는 스스로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샀지. 지금 집값이 점점 오르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안 산 게 정말 좀 아쉽네. 다행히 오늘 여기 손님으로 올 기회가 생겨서 견문을 좀 넓히는 셈 치지 뭐. 그녀는 현재도 큰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위치가 자정원 단지만큼 좋지는 않았고 수준도 조금 낮았습니다. 잠시 후 집문이 열리고 깔루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지사의 이번 시즌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비록 매우 유행을 따른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귀족적인 우아함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보석 세트도 걸려 있었는데 비록 제가 브랜드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보자마자 그것들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보니 정말 얼굴에 재벌 사모님이라는 네 글자를 바로 쓰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깔루는 오는 언니와 가볍게 악수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손을 내밀어 인사하려 하자 그녀는 즉시 못 본 척하고 온 언니의 손을 잡아 몸을 돌려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행동 방식은 정말 조금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이 자정원 단지는 정말 넓네요. 아마 여러분 걸어서 들어오시느라 길을 잃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경비원한테 여러분 차를 안까지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하려 했는데 이 단지는 보안이 매우 엄격해서 내부 주민의 차량이 아니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저는 즉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이 단지 주민 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하죠? 세입자 차량도 포함되나요? 깔루는 즉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입자? 내가 집을 빌려 사는 것도 아니고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만 분명 싸지는 않을 거야.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자정원의 집값에 따르면 집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를 살 만큼의 돈이 있을지는 미지수야. 저는 즉시 올라가려는 입꼬리를 애써 억누르고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척 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집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깔루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의기양양하게 가볍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수백 제곱미터나 돼요. 두 사람 저 따라오세요. 안에서 길 잃지 않게 조심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가볍게 웃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집 사업원도 900제곱미터가 넘거든요. 매일 왔다 갔다 해도 아직 길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당신 집이 우리 집보다 더 클 리는 없겠죠? 대충 봐도 더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깔루는 제 말을 듣고 즉시 멈칫했습니다. 안색은 굳어졌고 마치 방금 쇠판에 발을 찬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서 자랑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불쾌해졌고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시켜 차를 내오라고 하는 것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저와 오는 언니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마자 저는 즉시 맞은편에 걸린 유화 한 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지금 파손되어 있었고 그림 표면에는 물감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장난꾸러기 아이의 걸작이었을 겁니다. 저는 즉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깔루가 남의 아이를 키우는 계모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녀는 재빨리 자신이 결혼한 남자는 초혼이고 전혀 사생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아도 아이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시선이 무심코 조금 더 위로 향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한쪽 구석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즉시 어떤 장난꾸러기 아이가 물건을 던져 샹들리에를 망가뜨리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옆에 있던 온 언니는 이때 참지 못하고 감탄했습니다. 이 그림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격이 1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아이들이 그렇게 장난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녀가 입을 열자마자 아이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림 위에 희미하게 삐뚤삐뚤한 작은 글씨 몇 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돼지,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술렁이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예전에 깔루가 재혼한 남편과 결혼했다는 폭로가 있지 않았어?
설마 그녀가 정말 남의 아이를 키우는 계모인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가 늙어서? 아니면 그가 더럽고 안 씻어서? 돈이 있으면 계모가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그녀는 예전부터 애정만 과시했지. 남편 얼굴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 오늘 과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라이브 스트리밍에 모두가 앞다투어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깔루가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는 아이가 없어요. 온 언니는 즉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는 분명히 깔루는 즉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친척집 아이들이에요. 지난번에 놀러 왔는데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몇 회 그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매우 사랑해서 그냥 봐줬어요. 어쨌든 고작 1억이 넘는 그림일 뿐이니 그렇게 귀한 물건도 아니잖아요. 그녀는 입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속이 남몰래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1억이 넘어. 이건 집주인 물건이지 그녀 것이 아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더 물었습니다. 저 크리스탈 샹들리에 한쪽 구석이 깨진 것도 그 아이가 한 거예요? 정말 장난이 심하네요. 이런 종류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분명 수십억은 할 텐데요. 깔로는 즉시 말문이 막혔고 호흡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 남자는 그녀에게 이 샹들리에가 그렇게 비싸다고 말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흔들며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아이만 다치지 않으면 됐지. 설마 아이한테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온 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장난이 심한 아이로군. 분위기는 일순간 조용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안에서 갑자기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져 저와 온 언니는 즉시 고개를 들어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깔루는 즉시 안색이 변했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아마 도우미 이모님이 손발이 서툴러서 물건을 깬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서 볼게요. 두 분은 차나 드세요. 그녀가 막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즉시 부엌 쪽에서 다른 도우미 이모님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도우미를 2명이나 쓴다고. 온 언니가 재빨리 추측했습니다. 아마 한 명은 청소하고 한 명은 요리하는 거겠지. 집안일은 잘하는데 요리는 맛없는 사람도 있잖아. 깔루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안색은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때서야 저를 쳐다보고 제가 옷을 꽤 단순하게 입은 것을 보고 즉시 도발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샤오샤오야, 오늘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는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입고 왔어? 혹시 이 단지 경비원이 너를 낯선 사람으로 오해해서 못 들어오게 하면 엄청 창피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고개를 숙여 제 몸의 옷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일 뿐인데 그렇게 못 볼 정도는 아니잖아. 이 자정원 단지에 오려면 드레스라도 입어야 하나. 저는 깔루를 똑바로 쳐다보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집은 원래 사람이 사는 곳이고 아파트 관리도 주민을 위해 있는 건데 왜 당신은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 같죠? 마치 당신이 이 집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장식품인 것처럼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활발하게 토론했습니다. 깔루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분명 저러지 않았는데 입만 열면 자랑하고 거의 계급을 나누려는 것 같아. 이런 사람도 팬이 있다고? 점점 지루해지네. 깔루는 제 말에 얼굴이 굳어져서 마지못해 설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시하려는 뜻은 아니었어. 내 말은 아니면 너 내 옷방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옷 몇 벌 골라 입으라는 거였어. 저는 즉시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가슴이 작고 허리는 또 나보다 굵잖아. 네, 옷은 아마 나한테 안 맞을 거야. 깔루는 제 말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이 가슴은 어쨌든 수술한 건데 그렇게 작다고는 할 수 없잖아.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저는 가볍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래도 원한다면 우리 그냥 네 옷방 한번 구경하러 가자.
저는 깔로의 목적이 단순히 자랑하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그녀도 더 이상 저와 따지지 않고 재빨리 열정적으로 오는 언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막 들어서자마자 온 언니는 즉시 감탄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옷방 정말 크다. 이 말은 과연 깔로의 마음에 쏙 들었고 즉시 그녀는 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옷방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어. 남편이 나를 아껴서 특별히 사람을 시켜 벽을 허물고 방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이 옷방으로 고쳤어. 여기까지 듣고 저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큰 변경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고? 이런 종류의 세입자는 내가 정말 조금도 호감이 안 가네. 제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깔루는 즉시 저를 쳐다보고 도발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샤오샤오야, 무슨 생각하길래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네가 질투나면 너도 옷방 하나 고치면 되잖아.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차갑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질투 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이 집 당신이 빌린 거예요? 아니면 산 거예요? 깔루는 이 말을 듣자마자 즉시 화를 냈고 안색이 몇 부분 차가워졌으며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농담해? 우리 남편이 그렇게 부자인데 집을 빌릴 정도겠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야? 설마 내 사업원이 빌린 거라도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때의 반응은 정말 매우 진실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 후에 저는 그녀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말했어. 내가 아이 낳고 나면 이 집을 바로 내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 거라고. 여기까지 듣자 저는 즉시 깔루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어리석게 남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이 이러니 속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잠시 후 깔루는 유행이 지난 낡은 옷 몇 벌을 골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 이 옷들로 갈아입어. 이따가 우리 남편이 귀한 손님 모시고 집에 와서 식사할 거야.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너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건 정말 보기 안 좋아. 온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멍하니 놀라서 물었습니다. 손님이 또 있다고?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는 예고하지 않았는데 깔루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 업무 얘기하러 오시는 거라 우리 촬영에는 영향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옷더미를 그녀의 손으로 다시 밀어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내 몸에 이 옷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게다가 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깔루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따가 분명 같이 점심 먹을 거잖아. 내가 그렇게 입고 있으면은 내가 손님한테 실례될까봐 그래. 저는 즉시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때 저는 깔루의 계략을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나와 오는 언니를 남겨서 손님 접대하고 술 따르게 하려는 속셈이구나. 정말 계산이 빠르네. 네가 무서우면 무서워해. 나는 안 무서워. 만약 정말 보기 안 좋으면 그럼 나와 온 언니는 이따가 밥 안 먹고 가면 되지. 여러분 방해하지 않게. 깔루는 즉시 당황해서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아직 촬영 중이잖아. 알았어. 네가 갈아입기 싫으면 그냥 둬. 이따가 창피당해도 내가 아니니까. 안 갈아입으면 안 갈아입지. 어쨌든 내가 떠나는 것보다는 낫지. 옷방을 나와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더 물었습니다. 네가 방금 말한 귀한 손님은 도대체 누구야? 깔루는 즉시 입꼬리를 올리며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귀한 손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바로 옌청시의 배씨 집안 3대감이야. 샤오샤오야. 너 예전에 연예계에 있었으니 분명 그분을 뵌 적이 있겠지.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만난 적 없어. 저는 원래 파티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3대감을 만날 인연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흥미도 없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의 사진은 말할 것도 없이 배 3대감의 사진은 절대 한 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궁금해서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친절하게 나와서 배 3대감이 어떤 인물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직접 찾아봐. 이 사람 엄청 유명해서 인터넷에 따로 소개글도 있어. 훈얼그룹의 대주주인데 듣자 하니 이제 겨우 28살이래. 깔루가 저렇게 정중하게 대하는 걸 보니 신분이 분명 간단하지 않을 거야. 깔루는 입을 가리고 가볍게 웃으며 저를 도발적으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따가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걸. 저는 살며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정말 조금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와 깔루는 원래 공통된 화제가 없어서 주로 오는 언니가 그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온 언니는 재치 있는 사람이라 너무 과하게 아첨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말마다 깔루가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서 그녀가 계속해서 즐겁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듣다가 지루해지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 백영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배씨 집안 3대감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업 파트너가 집을 빌려 살아야 하는 종류의 사람일까요? 제이제타 말하기 어렵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정말 집 사는 거 싫어하고 그냥 빌려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옌샤오. 하지만 문제는 그 남자가 지금 제 집을 빌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이지, 오늘 네가 손님으로 가 있는 곳 말이야? 네, 맞아요. 집이 엄청 심하게 파손됐어요. 가구랑 장식이 다 망가졌어요. 저 엄청 화났어요. 제이, 이따가 이 비서한테 연락해. 더 이상 그들한테 세주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라고 해. 사실 그의 이 제안은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처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옌샤오, 저 여기서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깔루는 분명 저랑 온 언니를 남겨서 손님 접대하게 하려는 거예요. 저를 무슨 술 따르는 접대부처럼 여기고 있어요. 제이지, 어떤 손님이 그렇게 대단한데? 그가 차갑게 가볍게 웃었습니다. 정말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고 싶네. 하지만 바로 그 후에 그는 제가 다시 한마디 더 답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옌샤오, 500년 전에는 당신네 집안 친척이었던 사람이에요. 배씨 집안 3대감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남의 집에 손님으로 와서 저더러 남아서 접대하라고 하고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저 아직 학생인데. 백영초는 다 읽고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제트, 그렇게까지 욕할 필요는 없어. 오해일 수도 있잖아. 옌샤오,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늙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놈. 백영초는 즉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분노를 억누르고 재빨리 이교에게 메시지를 보내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교, 3대감님, 정말 신이시네요. 제가 아직 보고도 못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이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말해. 이교는 서둘러 간단하게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백영초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한 사람은 화흥그룹의 임관 회장이었는데 원래는 식당에서 약속했지만 나중에 그에게 연락해서 요만창의 집으로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교는 그 임 회장이 여배우 오눈을 매우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요만창이 특별히 오눈과 다른 작은 여자 스타 한 명을 초대해서 손님을 접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백영초는 그저 차가운 한 글자로 답장했습니다. 흥, 이교. 이교는 방금 자기가 보낸 말들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방금 이 소식을 받아서 아직 제대로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서둘러 제 일정을 확인했고 이때서야 깜짝 놀라 오늘 제가 깐룬의 집에 오눈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큰일 났네. 알고 보니 그들이 말한 작은 여자 스타가 바로 옌샤오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새 판에 부딪혔구나. 이교, 제가 즉시 임 회장님께 연락하겠습니다. 제이젯, 필요 없어. 오늘 점심 식사 취소해. 그뿐만 아니라 백영초는 특별히 화흥그룹에 그와 일할 담당자를 바꾸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요 씨놈은 절대 훈얼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고요.
이교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3대감은 정말 미인을 위해 화를 내는 풍채가 좀 있네. 이때 백영초가 제게 다시 한마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이젯, 괜찮아. 배씨 집안 3대감은 거기 안 갈 거야. 제가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제이지, 확실해. 거기는 원래 진지한 자리가 아니야. 요만창의 상사가 오는을 좋아해서 두 사람을 초대해서 손님 접대하게 한 것뿐이야. 저는 메시지를 다 읽고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이 그런 더러운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저는 즉시 이왕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가 이 집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워두더라도 저는 절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쎄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요만창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깔루는 아무래도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모양인지 즉시 떠보듯 물었습니다. 샤오샤오, 왜 그래? 제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궁금해서요. 배씨 집안 3대감이 정말 여기 올지 안 올지. 깔루는 그 말을 듣고 자신감 넘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진짜지. 설마 우리 남편이 나를 속이겠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해? 이 옌청시 전체에서 정말 부유한 가문은 세고 또 세도 그 정도 집안뿐이야. 나는 정말 요시성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깔루는 즉시 말문이 막혔고 불쾌하게 받아쳤습니다. 네가 못 들어봤다고 해서 그건 네가 견문이 좁아서 그런 거지. 제가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내 남편은 도대체 무슨 일 하는 사람이야?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데? 깔루는 일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만창은 예전부터 그녀가 자기 일에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녀는 원래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했는데도 그녀는 정말 요만창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이번에 오는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특별히 그녀에게 우리 둘을 붙잡아두라고 당부하며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식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씨 집안 3대감이 오시면 너는 바로 알게 될 거야. 그 후 저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실은 즉시 침묵 상태에 빠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깔루는 즉시 벌떡 일어나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서 서둘러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온 언니는 저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떠보듯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는 사람이 정말 배씨 집안 3대감일까? 제가 살며시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온 언니는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바로 그때 문에서 깔루가 놀라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완전히 낯선 남자였습니다. 이왕이 고개를 들어보고 자신이 잘못 찾아온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부인. 제 이름은 이왕입니다. 이 아파트 집주인의 비서로 그녀를 대신해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깔루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우리가 산 건데 어디서 집주인이 튀어나와. 이왕은 그녀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만약 오늘 등기부 등본을 다 챙겨오지 않았다면 그 자신도 정말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할 뻔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아파트는 분명 당신이 빌린 것이지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주인께서 현재 두 분께 더 이상 쎄를 주고 싶지 않으니 빨리 이사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집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임대 계약서까지 가져왔습니다. 계약서 위에 요만창이라는 이름을 보자 깔루의 안색은 즉시 파랗게 질렸습니다. 나는 안 믿어. 이 계약서는 분명히 네가 위조한 거야. 당장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내가 경비원 부를 거야. 깔루는 말하면서 이왕을 몇 번 밀쳤습니다. 하지만 이왕은 원래 이런 상황에 익숙해서 안색은 여전히 극도로 침착했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요 부인께서는 정말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요 선생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죠. 제가 직접 그분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깔루는 당연히 그렇게 할 리가 없었습니다. 뒤에는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집을 빌린 것이라면 그녀는 체면을 다 잃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몰라요. 귀찮게 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그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왕은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요 부인께서 확인해주지 않으신다면 그럼 제가 직접 요 선생님께 전화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말을 마치고 그는 핸드폰을 꺼내 요만창의 연락처를 찾아 번호를 누르고 일부러 스피커폰까지 켰습니다. 전화는 매우 신속하게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요만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비서님, 이번 달 임대료는 제가 이미 지불했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요 선생님, 현재 저는 선생님 댁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주인께서 더 이상 선생님께 세를 주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셨으니 일주일 이내에 이사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만창은 즉시 혀를 찾고 목소리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요? 일주일 만에 어디 가서 집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잘 협력했잖아요. 이왕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집을 너무 심하게 파손해서 우리 집주인께서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이때 요만창 쪽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고 그는 정신이 팔려 대충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얘기하죠. 저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차갑게 웃으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요? 설마 배씨 집안 3대감이라도 만나러 가는 건가요? 당신들 같은 사람이 감히 3대감을 만나겠다고요? 꿈 깨세요. 배씨 집안 3대감 같은 분은 절대 자신을 낮춰서 당신들과 교류하지 않을 거예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 깔룬의 집 진짜 빌린 거였어. 요즘 재벌 사모님 하는 것도 집 빌리는 게 유행인가 보네. 하지만 이런 집을 빌릴 수 있는 것도 간단하지 않을 텐데 대충 봐도 임대료가 전혀 싸지 않을 것 같아. 이건 여러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집을 빌리는 건 매우 쉬워요. 많은 중산층 사람들이 빌릴 수 있죠. 하지만 집을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재산을 충분히 증명해야 살 수 있거든요. 만약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이 집을 살 자격조차 없어요. 깔루 남편이 여기서 집을 빌려 사는 건 두 가지 가능성 뿐이에요. 그가 그냥 집 빌리는 걸 좋아하거나 아니면 빌릴 돈은 충분하지만 살 능력은 안 되거나. 제가 방금 한 말은 분명히 깔루의 아픈 곳을 찔렀고 즉시 그녀를 화나게 해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샤오샤오. 내 말은 무슨 뜻이야? 제가 차갑게 어깨를 으쓱하며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뜻 없어요. 그냥 당신한테 부자 행세 그만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때 이왕은 이미 전화를 끊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요 부인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이 집은 정말 빌린 거 맞죠? 깔루의 안색은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안 믿어. 방금 전화 통화한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지 누가 알아? 당신들이 일부러 낯선 사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연극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우리 남편은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 내가 아이 낳고 나면 이 집 명의를 나한테 이전해 줄 거라고. 요만창은 절대 나를 속일 리가 없어. 그 모습을 보고 이왕은 할 수 없이 등기부 등본을 바로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속일 수는 있어도 이 등기부 등본은 위조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서류 위에 이름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당신들의 진짜 집주인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이때 즉시 이전보다 더욱 폭발적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에, 집주인이 옌샤오잖아. 집주인이 샤오샤오일 줄은 정말 몰랐네. 정말 최고다. 이게 바로 전설 속의 뺨 때리는 상황인가? 너무 통쾌해. 그러니까 문에 들어설 때부터 옌샤오는 이 집이 깔루가 빌린 것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있었던 거네. 그녀는 분명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맨 처음에 그녀가 깔루한테 집이 빌린 건지 산 건지 물었을 때 깔루는 계속 부인했잖아. 나는 아무래도 깔루가 정말 이 집이 빌린 건지 몰랐던 것 같아. 설마 그녀가 남편한테 속은 건가? 제가 차갑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일찍 이 집을 되찾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내 집을 너무 심하게 파손했잖아요. 저 그림, 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소파 세트, 그리고 저 텔레비전까지 모두 다른 정도로 파손되었으니 이제 당신들은 즉시 여기서 이사 나갈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손해를 충분히 배상해야 할 거예요. 이때 깔루의 안색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듯 온몸이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집주인이었다면 옌샤오보다 더 화났을 거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귀한 물건들이 다 그녀 것이었네. 저 그림 하나만 해도 분명 1억이 넘을 텐데. 깔루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당황해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안 믿어. 이 사람은 분명히 네가 고용해서 와서 연극하는 거야. 너희들 다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아. 저는 즉시 차갑게 웃음을 터뜨리고 천천히 비꼬듯 받아쳤습니다. 네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 나조차도 여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와서 명확하게 확인해 줄까. 깔루는 즉시 당황해서 서둘러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 요만창이 곧 올 텐데. 이때 일을 크게 벌이면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잖아. 그는 분명 화를 낼 거야. 아마 우리 남편이 집이 너무 많아서 헷갈렸을 뿐일 거야. 집을 빌리는 게 뭐 그렇게 창피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 남편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예정이라 이런 얘기는 불편해. 이 비서님, 다른 날 다시 오실 수 없을까요? 이왕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 의견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날 다시 가죠? 저도 먼저 가봐야겠네요. 깔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록 매우 마지못했지만 저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샤오샤오야, 배씨 집안 3대감님이 곧 오실 텐데 정말 이 시간에 가고 싶은 거야. 제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차갑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무슨 꿍꿍이인지 나는 다 알아. 이 밥은 너희들이나 천천히 즐겨.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온 언니도 저랑 같이 가요. 저 요만창의 상사라는 사람의 주요 목적은 분명 오는 언니를 겨냥한 것이었잖아. 깔루는 즉시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일부러 도발적으로 덧붙였습니다. 배씨 집안 3대감 같은 인물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다시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두 사람이 다른 등급으로 올라서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잖아. 온 언니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저를 쳐다보고 머뭇거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샤오샤오야. 어쨌든 우리 아직 촬영 중이잖아.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즉시 온 언니가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두 분은 편하게 계세요. 아, 맞다. 요 부인 빨리 짐 싸서 이사갈 준비하세요.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집 안에는 이제 온 언니와 깔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깔루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 넘기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온 언니. 저 방에 들어가서 좀 꾸미고 올게요. 언니는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집이 정말 빌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충격은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방에 들어가서 평정심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개인 방으로 돌아와 깔루는 즉시 요만창에게 전화를 걸어 집 문제에 대해 따졌습니다. 요만창은 즉시 참을성 없이 대답했습니다. 빌리면 어때서? 내가 너를 손해보게 했어? 오늘 저 큰 계약만 성사시키면 네가 이 자정원에서 집을 몇 채나 원하든 다 사줄 수 있어. 그의 말을 듣고 오누는 아직 거기 있어. 아직 여기 있는데 옌샤오는 가버렸어요. 요만창은 저를 언급하는 것을 듣고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녀에게 한마디 더 당부했습니다. 오눈이 남아있으면 됐어. 너 잘 준비해. 우리 곧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깔루는 서둘러 화장을 고치고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 언니, 그분들 곧 도착하신대요. 온 언니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약간 긴장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배씨 집안 3대감 같은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되는 걸까? 그녀의 지위로는 현재 원래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데 정말 깔루 덕분이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계속해서 토론했습니다. 뜻밖에도 오는 같은 여배우도 이런 종류의 만남에 참여해야 하는구나. 그냥 사교일 뿐이야. 평범한 직장인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 대단한 인물 앞에 나타나서 더 많은 자원을 찾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2명의 나이 든 남자 임광과 요만창이었습니다. 이 두 아저씨는 다 나이가 들었는데 누가 배씨 집안 3대감이지? 누가 깔루 남편이지? 구글이 나를 속였나? 배씨 집안 3대감은 키 크고 부자고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 저 배 나온 아저씨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는데 뒤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지만 나이도 너무 많잖아. 매우 신속하게 요만창의 통통한 손이 깔루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샤오루야, 이분은 임 회장님이셔. 깔루는 즉시 달콤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임 회장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시끄럽게 반응했습니다. 깔루 남편이 저렇게 생긴 줄 미리 알았으면 나 라이브 스트리밍 안 봤을 거야. 예전에 깔루가 자기 남편 엄청 잘생겼다고 입만 열면 말하지 않았어? 이제 나는 그냥 내 눈을 찌르고 싶어. 사실 사람들이 너무 외모에 신경 쓴다고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로 예전부터 깔루가 이미지를 너무 잘 구축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남편이 얼마나 잘생기고 부자인지 상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깊었습니다. 이제 요만창의 이런 모습을 보니 그가 깔루의 아버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청자들은 변호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깔루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선택했는지 사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는 없어. 여자가 결혼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목표로 삼지 않나? 이 세상에는 요만창 같은 사람이 많지만 그만큼 부자도 아니잖아. 적어도 깔루의 목적은 명확해. 그녀는 단지 돈을 목표로 삼았을 뿐이고 매우 현실적으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녀 자신도 돈을 매우 많이 벌잖아. 깔루가 연예계에서 경력이 상승세인데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겠어. 바로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연예계에서 아무리 유명해져도 그녀는 영원히 그냥 스타일 뿐이야. 하지만 한번 재벌가에 시집가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는 전환점이지. 그러나 지금까지 모두들 깔루가 시집간 곳이 정말 재벌가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느 재벌가가 집을 빌려 살겠습니까? 이때 깔루는 오는 언니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부드럽게 소개했습니다. 임관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이 즉시 반짝였고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온 언니를 위아래로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훑어보는 태도가 노골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언니는 비록 예전에도 사교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관 같은 종류의 남자에게는 그녀는 그저 마지못해 몇 가지 거칠의 동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정말 극도로 반감이 들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화제를 돌려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한마디 물었습니다. 배씨 집안 3대감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제가 부엌에 준비 다 해놓으라고 했는데요. 요만창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임관을 쳐다보며 떠보듯 물었습니다. 임 회장님. 이때 깔루의 눈에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요만창의 얼굴을 카메라 앞에 드러내기로 한 것도 바로 중요한 인물인 배씨 집안 3대감이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대감만 카메라 앞에 나타나면 오늘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분명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임 회장의 입가의 미소가 즉시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시계를 보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예상보다 20분 이상 늦어졌는데 아무리 바빠도 더 이상 길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이 막 전화를 걸었을 때 이교로부터 받은 대답은 그를 즉시 그 자리에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임 회장님, 3대감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점심 식사는 취소하고 회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임과는 정말 매우 힘들게 배씨 집안 3대감과의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인맥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이제 만나기도 전에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다니 누구라도 분명 화가 날 것이었습니다. 아니 비서님, 왜 3대감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제가 준비를 아주 잘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죠? 이교의 목소리가 즉시 전화기 저편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래 식당을 선택한 것이 아주 좋았는데 왜 갑자기 장소를 바꾸셨? 임과는 즉시 멍해졌습니다. 요만창이 자기 집에 오는과 다른 작은 여자 스타 한 명이 더 있어서 그들이 손님 접대를 도울 수 있다고 해서 아니었습니까? 이 일은 3대감님이 모르실 거야. 제가 특별히 여배우 오눈을 모셔서 손님을 접대했는데 충분히 체면이 서는 거 아니었나? 3대감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셨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 저편의 이교가 즉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임 회장님, 아무래도 회장님께서는 3대감님의 일하는 규칙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3대감님은 예전부터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업무를 논의하는 만남은 당신들이 이런 종류의 중개 장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3대감님네 사람을 당신들이 감히 괴롭히다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전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화흥그룹은 연락 담당자를 바로 바꾸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네요 총괄이사도 훈월에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환영하지 않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이교는 즉시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임과는 멍하니 서서 손안의 핸드폰을 쳐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교가 방금 한 말 한마디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마침내 그중 2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했습니다. 이때 임과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요만창을 신문했습니다. 오늘 오는 말고 당신들은 또 누구를 속여서 술 접대를 시키려 했어. 온 언니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술 접대? 그럼 원래 깐루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와 그녀를 여기로 속여서 손님 접대를 시키려 했던 거구나. 온 언니는 분노를 감추기 어려웠고 돌아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깐루, 이 일 네가 나한테 명확하게 설명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깔루는 지금 그녀에게 설명할 기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관의 안색을 보니 오늘의 만남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대충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또 한 명은 옌샤오라는 작은 스타인데 그녀는 이미 연예계를 은퇴해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임관은 차갑게 웃으며 비꼬듯 받아쳤습니다.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배씨 집안 3대감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해? 요만창. 당신 정말 좋은 아내를 얻었네. 이제부터 훈월 쪽은 우리가 담당자를 바꿀 거야. 당신 이제 그들한테 완전히 미움 샀어. 요만창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이 즉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서둘러 목소리를 낮추고 애원했습니다. 임 회장님, 저는 정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적어도 저한테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셔야죠. 나중에 제가 반드시 직접 훈월문 앞까지 가서 사죄하겠습니다. 하지만 임관은 근본적으로 그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고 차갑게 고개를 돌려 바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온 언니는 촬영 중인 카메라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 그녀가 직접 깐루의 뺨을 한 대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우리 사이는 공식적으로 끝이야. 깐루, 너 나한테 두고 봐. 이때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이미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빽빽했고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10개의 댓글 중 7개는 깐루가 저와 오는 언니를 속여서 술 접대를 시키려 한 것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짓은 그녀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때 요만창의 안색은 극도로 어두웠고 분명 예전에 제 신분을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책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깔루가 당황해서 작게 물었습니다. 요 오빠, 이제 어떡해요? 그가 막 입을 열어 대답하려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고 바로 그 뒤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즉시 안색이 변했고 서둘러 바로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만창은 허둥지둥 문손잡이를 잡았는데 열리지 않자 소리쳤습니다. 왜 문이 잠겼어? 열쇠 어디 있어? 깔루는 이때 당황해서 허둥지둥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지? 요만창은 화가 나서 얼굴이 비뚤어졌고 얼굴에 살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은 네가 잠갔는데 네가 어떻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어? 당장 나한테 가져와. 깔루는 극도로 당황해서 서두를수록 더욱 찾지 못했고 한참 만에 겨우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요만창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빼앗아 재빨리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즉시 옷장이 어느새 땅에 쓰러져 그 아래에 누워 비통하게 울고 있는 한 남자아이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 구해줘. 요만창은 서둘러 달려가 아이를 끌어내고 걱정스럽게 다그쳤습니다. 샤오선아, 괜찮니? 왜 방에 갇혀 있었어? 아이는 목이 쉴 정도로 울며 억울하게 고발했습니다. 매일 깐 이모가 나를 방에 가두고 밥도 안 줘요. 너무 배고파서 옷장에 올라가서 먹을 것 찾다가 떨어졌어요. 깐루의 안색은 즉시 창백해졌고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도우미 이모님한테 아이한테 밥 갖다 주라고 했어요. 밥을 안 준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요만창은 아들을 안고 고개를 돌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뺨에 극도로 세게 한 대 때렸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와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금은보화를 걸치게 하고 이런 큰 집에 살게 해줬는데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대했어? 깔루, 너 양심이 있어? 그렇게 작은 아이를 네가 감히 혼자 방에 가두다니 내 아들 목숨을 앗아가려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잠시 참아주지만 만약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너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깔루는 얼굴을 감싸고 감히 반박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촬영하고 있는 강바 씨에게 화풀이를 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뭘 봐? 어서 라이브 스트리밍 끄지 않고? 강바 씨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즉시 라이브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모두에게 짐을 정리하라고 알리고 깔루 부부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사적인 공간을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사업원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요만창이 집을 돌려주고 충분히 배상하기로 동의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집은 성공적으로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그의 일 처리 속도는 정말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웨이보를 한번 훑어보았는데 깔루 혼자서만 핫서치의 3개의 항목을 차지했고 전부 부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그녀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와 온 언니를 속여서 술 접대를 시키려 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온 언니의 팬들은 화가 나서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녀의 남편 요만창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서 그녀의 팬들이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요만창이 사실은 재혼이었고 사생아까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팬들을 속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깔루는 항상 자신이 계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이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직접 뺨을 맞았고 매우 우렁차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매일 아이를 방에 가두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았구나. 모든 것은 단지 아이가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깔루가 그 재혼한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저는 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빙의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녀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단호하게 인정했다면 아마 제가 좀 더 존중했을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면 또 무엇 때문이겠어? 설마 그가 늙었거나 이혼하고 사생아가 있어서? 사실 이런 일들은 원래 그렇게 큰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녀의 위선이었습니다.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린아이를 방에 가두는 것은 이미 심각한 인품의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저와 온 언니의 사건까지 더해져서 이 이야기는 더욱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때 오는 언니도 주도적으로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네가 상기시켜줘서 다행이야. 언제 언니가 밥 한 끼 살게, 사과의 의미로. 만약 제가 경계하지 않았다면 깔로가 더 심한 짓을 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리 촬영은 실패했으니 이제 다시 추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는 장송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제가 뽑을 사람이 누가 남았어요? 치오팅은 예전에 이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깔로는 침묵하고 있어서 그녀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위성림 오빠, 오는 언니, 저, 그리고 옌자오자오 뿐이었습니다. 장송 씨는 제 질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옌자오자오만 뽑지 않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이 만나면 분명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종이 한 장을 뽑아 그에게 바로 주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장송 씨는 손 안의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의 안색은 즉시 무력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들은 즉시 시끄러워졌습니다. 하하, 도대체 옌 샤오가 누굴 뽑았길래 장송 씨 표정이 저렇게 절망적이야. 내가 추측하기로는 분명 옌자오자오일 거야. 그래야 재미있지. 아, 안 돼. 그러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 나는 정말 옌자오자오 보고 싶지 않아. 그녀가 예전에 한 짓들만 생각해도 옌샤오가 역겨워할 것 같아. 장송은 마지못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축하해. 네가 이번에 뽑은 사람은 옌자오자오야. 좀 준비하고 내일 그녀 집에 손님으로 출발하자. 제가 즉시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옌자오자오. 장송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뽑으면 안 될까요? 장송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 같았고 마침내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다시 뽑아. 결과적으로 저는 총 3번을 뽑았는데 번번이 옌자오자오 이름이 적힌 종이를 뽑았습니다. 하하, 정말 이게 바로 운명의 장난이라는 느낌이네. 샤오샤오야, 더 이상 애쓰지 마. 너는 하늘을 도망쳐도 옌자오자오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다음 이야기는 몽상서책이 시공초월 경험으로 생존쇼 정복하기 재생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